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하원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하원이혼. 제2의 인생 하원이혼에서는 하원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이혼 통계를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혼 사유의 1위는 배우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위는 성격 차이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혼 이유는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이후에 2위가 경제적 문제고, 실제적으로 이혼 통계를 내보면은 가장 두 번째로 많은 사유가 경제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경제적 문제를 주제로 해서 한번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 30년 차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아내가 이제 애를 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아이를 갖는데 약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을 한 명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 30년 차 동안 뭐 딸도 잘 키우고 이렇게 살아온 부부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뭔가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사례를 들고 왔지 않겠습니까? 남편 같은 경우에 약간 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향뿐만 아니라 이 행동도 폭력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준법 정신이 다른 사람보다 살짝, 아니 조금, 아니 좀 많이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혼인 21년 차경에, 오래됐죠? 혼인 21년 차 겨울경에 술 마시고 아내한테 시비를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아내를 폭행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 22년 차 10월경에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똑똑하겠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한번 보세요. 라고 하는 순간 바로 호흡 측정기를 들이대는 경찰관을 매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음주 측정 거부도 되고요.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을 상해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차에 매달려가지고 가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종합적으로 돼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걸로 징역 1년이 나와가지고 구치소하고 교도소에 구금이 됩니다. 이렇게 준법 정신이 남들과 좀 달리 미약한 분이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혼인 23년 차에 건강 악화로 대동맥 심장 판막 수술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장 판막 수술을 받는데 남편이고 남편의 가족들이고 병문안 오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또 준법 정신이 미약한 점 하나 보여주면은 혼인 28년 차 10월경에는 휴대폰 매장 주인하고 시비가 붙는 겁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폰을 사갔는데 그 폰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뭐 그 휴대폰 매장 주인이 폰을 억지로 강요해서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시비를 붙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휴대폰 매장 주인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불렀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찰관을 때립니다. 왜 자기를 잡냐고. 그래갖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갖고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당일날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 12월경에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습니다. 일단 이 남편이 이제 1년간 교도소를 갔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서 구금돼가지고 출소해서 이사치센터도 다니고 부산항의 컨테이너 야적장에도 일하기는 했습니다. 이 남편이.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죠? 거의 일용직 노동자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일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경제활동은 전혀 없는 겁니다. 결국 아내가 아파트 상가, 그 다음에 상가 이런 청소 일하고 친정 식구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만 이랬냐? 그게 아닙니다. 혼인 초부터 남편이 계속적으로 사고를 쳐와가지고 아내가 계속 청소 일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어왔습니다. 친정 식구들 도움을 계속 받아왔고요. 그런데 이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입양한 딸 같은 경우에 이러한 아버지 모습이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결국 계속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고 이 경제적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니까 결국 딸한테까지 타격이 갑니다. 그래서 이 딸이 본인 28년차 12월경에 입양한 딸이 경제적 문제를 비관해서 거주지의 베란다에 뛰어내렸고 자살해서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딸이 경제적 문제로 자살해서 사망했으면은 남편이 정신을 차리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하고 아내가 딸 자살로 인한 장례식 가정과 보험 수령 관련해가지고 서로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 책임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을 계속 원망을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딸이 죽었다. 아니다. 무슨 내 때문이냐. 너 때문이지. 네가 딸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냐. 결국은 보험금 수령 관련해가지고 보험금 결국은 그 돈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장례식 과정에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장례식비 어떻게 할 거냐 싸운 겁니다. 보조금 받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싸운 겁니다.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결국은 경제적 문제가 가족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 딸 장례식을 마치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남편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이 딸을 함께 키운다는 이유로 같이 살았는데, 버티고 살았는데 이 딸마저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혼 소송을 마무리할 때까지 남편하고 별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고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를 하죠. 일단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혼인 파탄에 대해서 딸 사망 원인 및 책임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계속적인 비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질러서 구금되는 등 남편한테 이제 가족들한테 심리적으로나마 경제적으로나마 큰 타격을 입혔지 않습니까? 이러한 남편 잘못도 있는데 딸 사망 관련해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포용하지 못한 채 상대방을 서로 쌍방 비난하는 쌍방 잘못들이 경합돼서 결국은 이 사건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됐다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에 보면은 우리 준법 정신이 극히 미약한 남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남편한테 다소 더 크게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이혼 청구가 민법 840조 6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혼 청구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의 주된 기책 사유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이 뒤에 이제 보험금과 관련 스토리가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차후에 재산분할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은 이 판례를 한 번 더 들고 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도 이제 혼인 기한이 꽤 깁니다. 혼인 37년 차 부부입니다. 혼인 37년 차니까 이제 성년이 다 됐겠죠. 아들하고 딸들은. 이 부부 스토리 이제 신혼으로 넘어가 봅시다. 37년을 넘어가 봅시다. 37년 앞으로 왔습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 혼인 이후에 부산 서구에 신혼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선원이었습니다. 배 타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퇴직을 했고요. 혼인 10년 차 경에 이제 선박 정자 장비 사업체를 운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업체가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해에도 이제 그 사업체를 두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배가 전박하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부산하고 남해를 오고 가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때가 가장 위기였지 않습니까? 1997년 IMF. 이거 IMF 남편이 생각보다 잘 벗어났습니다. 잘 비껴왔는데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불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IMF 간신히 버텨왔는데 이제 불까지 나버리니까 사업 실적을 낼 수가 없죠. 사업 실적도 안 나고 이거를 고칠 돈도 없고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사업장을 닫고 남해에서만 사업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다 했죠? 부산 서구에 신혼집 마련해갖고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부산하고 남해하고 거리가 꽤 멉니다. 가려면 거의 2시간 걸려요. 2시간 반 걸립니다. 매일 그렇게 출퇴근하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 32년 차격에 남해로 주소 이전하고 남편이 노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남해와 부산을 오고 갑니다. 이 남해로 주소를 이전을 할 때 남편이 아내한테 나하고 남해로 같이 이사를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니까 남편이 뭐 용돈 자금을 이유로 추가로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혼인 32년 차면 거의 이제 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대출을 갚을 계획도 안 나오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나는 남해로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혼인 10년 차경부터 이 남편이 뭘 했냐?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부터 아내한테 생활비를 따로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결국 남편이 생활비 지급 안 하면 남편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안 되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남편 대신해갖고 생활비 벌기 위해서 혼인 7년 차경부터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고요.
근데 이 아내가 참 보험 설계사 하면서 이 인방이 되게 좋았나 봅니다. 보호망도 하고, 그래 돈도 되게 좀 벌었대요. 그래서 보호망을 하면서도 가정살림 도맡아 하고, 보호망 하면서 돈 번 게 있으니까 남편 채무 변제해주고, 남편의 개비도 내주고, 경조사 비용도 내주고, 동창 회비까지 싹 부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남편 사업한다고, 돈도 안 되는 사업한다고 아내가 이렇게 돈 내주는 거에 정신도 못 챙기고, 혼인 34년 차경에 빚이 있다면서 아내한테 3천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내 이 빚이 있으니까 3천만 원을 갚아야겠다고 3천만 원만 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동창 회비도 내고 개비도 내주고 채무도 변제해주고 온갖 걸 다 했는데 이 34년 차경에 갑자기 또 아내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아내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제 뭐 보험 설계사 일도 못 하는데요.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거절하니까 이 남편 그러면 자기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든가 아니면 은행을 알아보든가.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한테도 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돈 안 대주는 이상 거의 맨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야 3천만 원 모았을까 할 텐데, 자녀들도 아버지가 요구하는 거를 거부를 해버리니까 이제 아버지가 삐져버린 거죠. 남편이 삐져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이 이후로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이 부부가 혼인 15년 차경에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5,500만 원에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큰 시누이하고는 되게 친했나 봅니다. 큰 시누이가 아내한테 어느 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생, 내가 이거 좀 간섭하는 것 같아갖고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내 동생 사업하는 거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지. 내가 최근에 들은 게 있는데 내 동생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빚이 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한번 알아봐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만약에 남편의 빚쟁이들이 우리 집 몰려오면 어떻게 하지? 이 집 날아가면 우리 이제 남는 거 없는데 애들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빚이 너무 많다는 거에 우려로 내 아파트에 보통 안 들어옵니다. 부부 별산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부부는 독립 별산제입니다. 부부 명의가 다르면은 남편이 아무리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려를 해가지고 혼인 34년 차경에 이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37년 차경에 이 아파트를 팔고 아들 명의로 다대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해서 이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하고 사기를 했겠습니까? 사기 안 했습니다. 서로 사기 안 했습니다. 그냥 아내 생각에 아들로 명의를 바꿔준 거고, 아내 생각에, 아내하고 자녀들 생각에 그냥 이 아파트 팔고 다대포 아파트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팔 겁니다. 왜? 남편이 34년 차경에 3천만 원을 아내하고 자녀한테 요구하고 난 뒤에 서로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뭘 하냐? 아내를 상대로 조정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정이혼이 뭐냐? 일단은 재판상 이혼이 보통 소송이죠. 근데 이 소송 전 단계에 조정이란 절차를 한 번 더 걸칠 수 있는 게 조정이혼입니다.
만약에 조정이혼이 성립이 안 됐다 그러면 바로 소송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냥 전 단계에 조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소송을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조정이혼을 선택해서 남편은 조정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조정이 성립이 안 됐죠. 왜? 아내가 이 조정기일하고 가사조사기일, 변론기일 다 출석해갖고 일단은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나는 그동안 가정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해왔다. 그리고 남편이 계속 남해로 가자고 하는데 일거리도 없는 남해 가서 남편과 같이 살 편도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남해를 못 가는 거다. 그리고 비록 같이 안 살고 있긴 한데 계속 왕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것도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이 남편이 나한테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게 남해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 그래갖고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 이혼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혼 의사가 없다라고 밝혀버립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이 뭐라고 주장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단 우리 부부는 혼인 초부터 서로 애정이 없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애정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IMF로 내 사업이 어려워지자 급격히 우리 부부 관계가 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부산에 가도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혼인 34년 차기에 남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는 서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내하고 자녀들이 짜고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재산, 자기 명의는 아니지만 유일한 재산인 아내 명의의 아파트 매도하고 아들한테 이걸 넘겨줘가지고 아들 명의로 다대포의 아파트 매수하지 않았냐. 근데 이거 나하고 상의도 안 한다. 그리고 누구를 모시고 살았다 했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어머니가 나이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아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내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도 아내가 방문을 하지 않는다.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안 한다. 그리고 우리 부부관계 안 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아내가 협의 이혼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조정이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별거 기간 동안 아내가, 물론 나도 잘못이긴 하지만 아내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상호 애정과 신뢰가 상실이 되었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 파탄이 쌍방한테 있음에도 아내가 남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혼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청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법원에 주장을 합니다. 법원에서 이제 봐야죠.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는지 아니면 남편 주장이 맞는지 이거를 판단을 이렇게 해줍니다. 일단 내가 보니까 혼인 34년 차격에 남해로 주소 이전하고 아내하고 아들한테 3천만 원 요구하다가 급격히 가족들의 사이가 멀어진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사업하겠다고 남해에 간 거 아니냐. 그리고 혼인 32년 차부터까지는 같이 살다가 너희가 별거하게 된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아내의 의사는
이혼 안 하겠다는 거다. 너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죠. 이거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너희들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탄난 게 아니니까 파탄의 책임이 누구 있냐고 판단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기서 기각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주장한 게 있으니까 일일이 다 판단해 줍니다. 그래, 좋다. 내가 봤을 때 너희들 혼인 파탄 난 게 아닌데 가정을 한번 해보자. 너희들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한테 있어야 너 이혼 청구를 내가 받아들일 거 아니냐. 일단은 남해하고 부산에 거주해서 별거 해왔고, 그리고 아내가 당신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 소홀 등을 탓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당신하고 상의 없이 아들한테 이전한 사실은 인정. 내 그거를 인정해 줄게. 그 사실관계 인정해 줄게. 그런데 이것만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한테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요거를 뛰어넘는 혼인 파탄 책임이 아내한테 있다라는 증거도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증거도 없다. 내가 봤을 때 너가 주장하는 거 물론 인정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아내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38년 혼인기간 동안 아내한테 자녀 다 맡기지 않았냐. 그리고 생활비 너가 제대로 줬냐? 안 줬지 않냐. 결국 아내가 보호망이 돼가지고 너 빚도 갚아주고 개돈도 내주고 동창회비도 내주고, 그럼에도 사업을 빌미로 남해에 거주하면서 부산에는 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주 온 것 같지도 않다. 결국은 너가 또 생활비 미지급한 거 이게 부부 갈등의 원인 제공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내 보고 남해로 오라고 하지 말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남해 생활 청산하고 당신이 부산에 와서 학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도 있었지 않냐. 근데 당신 그런 시도조차 안 했지 않냐. 그리고 아내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했냐. 원만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야 안 했지 않냐. 여기 어디에 아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가정에 소홀했을 때 당신 대신에 갖고 보험사회계사로 힘들게 일해가지고 생활비 벌어가지고 가정생활 다 책임져 왔지 않냐. 당신 이러한 노력과 고통은 무시해왔지 않냐. 그리고 이혼에 응하지 않는 아내한테 대해서 아내 잘못만 탓하면서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고 강경한 입장만 일관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다 고려를 해보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당신한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혼인 파탄이 되었더라도 가정했을 때 파탄 책임은 남편한테 있다. 그래서 당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기각이다. 라고 끝나면 또 좋을 텐데 남편이 또 뭐랬죠? 내가 유책 배우자지만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주장까지 했으니 이것까지 보겠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일단은 제가 유책 배우자 같은 경우에 이혼 청구가 불가능한가?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외 그 원칙이 있다고. 그 원칙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혼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게, 이게 혼인 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서실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책임이 반드시 이혼을 배척할 정도로 이제
이러한 책임이 희석되었는데도 유책주의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희석된 정도가 되면은 가족관계를 형해할 우려가 없지 않냐. 그리고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에도 바란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도 이러한 사유를 들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대한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배우자의 유체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를 허용을 해줍니다. 가볼까요? 이게 과연 유체 배우자 이혼 청구를 허용할 사유인가, 남편이? 일단 아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고 이혼에 반대하면서 남편과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내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응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또 유체 배우자의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는데 이 아내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거기간, 혼인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거의 40년에 육박하는데요. 별거기간이 그 40년 중에 4년? 길어봤자 상대적으로 짧지 않습니까? 이러한 별거기간만으로 혼인 파탄 당시 현장했던 남편의 유체성하고 아내의 정신적 고통이 세월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점차 악화돼서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주장 중에 유체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남편의 청구를 다 기각시켜버립니다. 이 사례는 일부러 들고 온 사례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하나하나 판시를 자세하게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경제적 문제에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책임을 떠미는 태도는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남편이 돈을 벌어야 된다, 아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쌍방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돈 버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라는 거는 일방 당사자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서로 쌍방이 협조를 하면서 서로 쌍방이 이해를 하면서 서로 쌍방이 대화를 하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도 혼인 거의 30년 차 부부입니다. 슬하에 자녀 한 명 있고요. 이 혼인 생활을 좀 보자면은 아내하고 남편이 혼인한 후에 이 아내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중풍으로 고생하는 시어머니 모시고 인천에서 이제 시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6년차 경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결국 그 뒤로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 뭐 하는 사람이 있냐? 공무원으로 거의 중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약간 월급여가 이제 넉넉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이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급여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혼인 16년 차경에 남편이 하고 쓰러진 겁니다. 왜? 내 실질내, 내 출혈,
뇌출혈이 났습니다. 이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쓰러져서 다행히 일찍 발견돼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되긴 했는데 약 3달 동안 이제 다양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후유증이 남아버렸습니다. 지체 2급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성심성의껏 남편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개월이 되고 2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니까 현격하게 면회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하는 면회도 잘 있네, 나 갈게, 이런 식으로. 밥 잘 먹고 있지? 나 바빠서 먼저 갈게. 약간 이런 형식적인 면회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이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 되고 홀이 17년 차에 다시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 직장에 이제 나가기는 했는데 이제 이러한 아내가 이제 시큰둥해지는 반응을 보면서 이제 아내하고의 애정이 그리고 성관계를 갖지 않을 정도로 소원해집니다. 남편이 이제 17년 차 경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이제 결국 19년 차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후에 남편이 뭐라고 했으면 공무원을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 이 연금에 퇴직연금하고 장애연금, 남편이 이제 결국은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지체장애 2급이 된 거니까 장애연금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아내가 관리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집안일을 돌보기보다는 이제 그 뒤로 계속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안일은 주로 이제 이 지체장애 2급인 남편하고 아들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편의 공무원 통장을 관리하면서 남편한테 용돈을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약간 마인드가 이런 거였어요. 장애인이 어디 나가서 뭐 돈 쓸 데 있다고 넌 용돈 필요 없다 이런 마인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7년을 보내다가 아내가 뭐가 바람이 불었는지 홀인 26년 차경에 뭐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 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사람을 대면하고 사람을 이제 계속적으로 끌어야 되는 영업 업무거든요. 그런데 아내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영업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영업하는 것도 없는데 업무를 이유로 계속 늦게 귀가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만취 상태로 귀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결국 의심을 하는 거죠. 저 여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나.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이 이제 아내의 부동산 중개소를 돕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이제 생활비 버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가서 이제 아내의 그 중개소 일을 돕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찾아와갖고 엄마한테 물을 팍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물을 뿌린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야, 이 화난겨라! 누구 남편을! 결국 이 다 합쳐가지고 이제 엄마가 상간녀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혼인 30년 차에 남편이 이제 내 공무원 연금 지급 통장에서 1,200만 원이 인출된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인데 이거 아내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공무원 연금 통장을 들고 와서 자기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이 이제 공무원 연금 관리를 하면서 자신한테 생활비를 이제 안 준다는 생각이 들자 남편한테 이혼 요구를 합니다. 그래 결국 각자 주거지에 따로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보증금을 이제 아내가 돈을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이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이거 자기가 이제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아내가 그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아놓고는 이걸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아내를 좀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별거 짓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도 이 사건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를 합니다. 일단 아내가 청구한 이혼 청구가 있고 남편도 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반소를 청구를 해놓으니까 일단 요거 봤을 때 이혼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내가 이제 이혼 청구하면서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한 거는 기각. 남편이 아내한테 위자료 청구한 거는 일부 인용받았고 3천만 원을 인용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단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아내한테 있다. 왜? 일단 남편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재해급여를 받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체 2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도움이 필요한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주로 가정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아들한테 들켜가지고 이게 물론 직접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지만 아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을 했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공무원 연금 통장을 남편이 들고 가니까 그걸 관리하지 못하게 한다고 집을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내의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이 사례에 있었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공무원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거 이때까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재산분할 대상 그 아내는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남편은 이제 그때 이 당시에 말해도 이게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리가 다 돼 있긴 한데 당시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공무원 연금 중 남편이 받는 게 몇 개라고요? 2개라고 했습니다. 한 개는 재해연금이었고 한 개는 퇴직연금이었는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보장 수급금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고 또 일시금으로 수령했으면은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연금연태에 수령하는 케이스에 재산분할이 대상이 안 된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고 또 남편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뭐 상대방 배우자의 내조로 공무원을 근무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내조해가지고 퇴직연금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이 제외한다면 형평을 반하니까 일단은 퇴직연금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재해연금 같은 경우에 내가 재해로 받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의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어쨌든 보면 알겠지만 경제적 문제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쪽이 기책사유가 더 인정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걸 제가 소개드리고 싶어서 사실 퇴직연금이나 뭐 공무원연금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온이오를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해온 깊은 적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온이오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